사실 이 활용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어느 단원에서든지 활용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풀고 싶은데 식이 잘 안 만들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식만 잘 만들어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그 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이런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에서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거나 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모르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들로 정리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에서는요. 도형에 대한 부등식의 활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이 되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문제를 읽어내는 것.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식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것. 그렇게 부등식에서 찾은 해를 확인하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 어떤 활용 문제나 똑같은데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바르게 안 읽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읽도록 하고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것. 요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도형에 관련된 어떤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도형에 대한 내용, 둘레 길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내지는 부피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어떤 도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이냐 또는 그것도 넓이를 구하는 거 다 다른 공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은 이미 초등 과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난 친구들이 있다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수에 대한 문제. 이 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수로 있을 수 있어요. 뭐 두 자리 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도 봤었죠. 그 다음에 또 나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조건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수의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것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에 대한 문제로 등장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대표적이죠. 뭐 1학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연립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부등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도 속력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등장할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세 개의 그 관련 식들은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긴가 민가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농도에 대한 문제 살펴볼 수 있고 또 유불리에 관련된 문제 과부족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 과부족에 대한 문제는 연립 부등식에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설명 꼼꼼하게 잘 들어놓고 이제 과부족 문제를 제일 강점의 문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개념 첫 번째 도형 문제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생님께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둘레 길이 나오고 또 넓이 나오고 부피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면 도형의 둘레 길이 또는 넓이가 A 이상이다 또는 A 이상 B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기본적으로 도형의 둘레나 아니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됐건 삼각형의 둘레가 됐건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러한 내용들 또 직육면체, 정육면체, 삼각뿔, 사각뿔 이러한 것들이 넓이나 부피, 그 다음에 건널비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공식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취약한 제자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물어봐야 돼요.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거 1시간 내내 도형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되죠? 사실 그것도 그거 질문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얼른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이 조금 키워지다 보면 능동적인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게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살펴보는데 그 전에 요거 하나는 이야기해 놓고 가고 싶네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운 내용인데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이 세 변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이 삼각형인데 그 문제는 둘러싸여야 된다는 얘기죠. 둘러싸여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남은 한 변이 가장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커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물론 문제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선생님 준비한 문제 중에 그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삼각형의 이거 세 개의 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꽤나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잊어버린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정도는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두 변의 길이가 아무리 짧은 변 두 변이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반드시 커야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삼각형의 결정 요건. 도형에 대한 문제로서 선생님이 거기에 그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 한 번 더 보아두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랫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45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구하라. 얘들아, 처음에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뜻이 해석이 안 되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얘기인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아랫변의 길이가 10cm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6cm. 높이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수선의 길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6cm. 그리고 그 넓이가 얼마라 그랬냐면 45제곱cm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윗변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 돼야 되느냐? 윗변의 길이를 xcm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것의 넓이를 이용한 식을 만든다면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이나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들도 알고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면 5학년인가? 어쨌든 초등 과정만 정상적으로 졸업했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면 깊이 반성하도록 하고 작성합니다. x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해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만드는 넓이가 뭐 이상이다? 45제곱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요. 그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약분시켜서 3 되고 분배시켜. 3을 골고루 분배시키면 3x 플러스 30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45보다. 32쪽으로 이항시키면 3x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x는 5 이상이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적는데 답을? 아, 윗변의 길이는 5cm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를 x라고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찾은 게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15보다 5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5cm 이상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넓이 구하는 거, 둘레 구하는 거, 문제 조건이 어떤 게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답도 작성해야 돼. 문제를 적어놓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몰랐다. 그럼 그걸 메모에 남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부등식을 못 푸는 것도 아니고 부등식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 다 부등식만 만들어주면 풀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걸 잊어버렸다. 그걸 적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마련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게 새로운 문제집 사서 그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까지 알아서 풀지도 않은 문제들을 그냥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에 대한 문제. 거기 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개 나와요. 근데 그 수에 대한 문제 중에서 연속하는 세 정수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하나를 x라고 놨다면 그거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 그거보다 또 하나 더 크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걸 x로 놨다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운데 오는 수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제일 큰 수를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뭐 세 개의 연속하는 정수 나오면 가운데 있는 걸 x로 놓는다면 이거보다 1만큼 작아서 연속하는 수, 이거보다 1만큼 커서 연속하는 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연속하는 세 짝수다, 연속하는 세 홀수다 라고 한다면 연속하는 수들 짝수나 홀수 사이에서는 수 차이가 얼마씩 난다고? 2씩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씩 차이가 나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x로 놓았을 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처럼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위치하는 수를 x로 놓으면 x-1, x 플러스 1로서 이렇게 연속하는 수를 표현해도 되고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다. 밑줄 쳐. 어디에다 밑줄 치라고? 연속하는 세 홀수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밑줄 치세요. 연속한다라고 하는 말을 놓고 봤을 때는 수 차이가 얼마씩 난다? 1씩 나눈 줄 알았는데 홀수라고 했으니까 2씩 차이가 나겠죠. 그런 세 홀수의 합이 45보다는 작고 작은 두 홀수의 합에서 가장 큰 홀수를 뺀 수는 8보다 크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를 구해라.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홀수. 잘 봐요. 내가 문제를 풀어갈 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건 상관이 없고 한 번에 구해서 딱 그 답을 찾고 싶다. 왜냐면 마지막에 내가 열심히 풀어낸 답을 적었을 때 꼭 내가 틀린 답을 적어서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구한 걸 적어서 틀리더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앞서 제시한 대로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놓을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홀수 얘를 x로 놓습니다. 그래서 난 답을 찾은 x를 답을 적을 거야. 그렇게. 그러면 x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나서 세 홀수가 있는데 세 홀수의 합. 그러면 가장 작은 게 x니까 그거보다 바로 큰 건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연속하는 거 세 홀수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연속하는 홀수 사이에서 수 차이가 얼마씩 난다고? 2씩 난다고요. 그래서 넌 얼마? 3x 플러스 6이 됩니다. 세 홀수를 더했더니 3x 플러스 6이라고 했고 그 3x 플러스 6이 문제의 조건을 살펴보니까 45보다 작고 그랬어요. 45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3x가 작은데 뭐보다? 39보다는 작더라. 플러스 6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한 거예요.
그러니까 3x는 뭐보다 작다? x는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두 홀수의 합에서, 작은 두 홀수의 합이면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2에서 가장 큰 홀수를 뺀 거. 가장 큰 홀수 얼마야? x 플러스 4. 이때 주의해야 될 거, x 플러스 4 전체를 빼는 거야. 이렇게 뺀 수는 8보다 크다고 한다. 그렇게 뺐더니 얘가 뭐보다 크대? 8보다 크대.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x니까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는 여기도 분비되면서 마이너스 2 되겠죠.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니까 그게 8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다? x는 10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만들어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뭐니? 이거 연립부등식이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x는 10보다는 크고 x는 13보다는 작은 무슨 수? 홀수가 되겠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홀수 뭐 있어?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10, 자연수가 11, 12,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 있는 11이 되겠구나. 답은 누구? 11이 되겠구나. x는 얼마? 11. 그렇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만들고도 똑같이 11 찾았는데요. 그럴 수 있지. 가장 작은 홀수를 x-2라고 놓고 내가 x를 찾은 다음에 x-2,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찾아도 나오겠죠. 식은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고 수가 커지지 않을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내가 마지막에 찾은 답은 x값은 가운데 오는 수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거 가장 작은 홀수, 즉 x-2 구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 라인은 확인 2번 문제, 수에 관련된 문제로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거 연립부등식으로 접근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볼게요.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사실 이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또한 이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여오잖아요. 원가, 내가 물건을 사갖고 온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야. 그럼 그 원가에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장사하진 않죠. 내가 이제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이익을 붙여놓습니다. 100원의 물건을 들여와서 거기에다 100원만큼 이익을 붙여요. 그럼 판매되는 가격은 옳지. 정가가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원에서 이게 장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하거나 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걸 조금 적게 취하더라도 더 많이 팔리게끔 만들려면 물건을 좀 싸게 내놔야 되겠더라. 그렇다고 원가 이하로 나누게 되면 손해를 볼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원가 A1인 상품에 B%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B%의 이익. 자, 원가가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이렇게 적혀 있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도 되고 간단하게 이제 이익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서 내가 물건을 들여온 가격, 원가를 뺀 가격이 이익 부분이다, 이윤이다,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 A1에 B%의 이익을 붙였을 때 그때 이제 얘가 이익을 붙인 정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익을 붙인 정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정가는 물건을 들여온 가격 A1에다가 더해서 누구 얼마만큼? A1에 대한 B%의 이익만큼. 그러면 A1에 대한 B%니까 A 곱하기 옳지 100분의 B만큼 이렇게 더한 거죠.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정가 C1인 상품을 D% 할인한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는 그 A, B, C, D 때문에 헷갈린데 요거 선생님 설명한 다음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가 C1인, 정가가 얼마래? 정가가 C1의 몇 퍼센트? C1인 상품을 D% 할인한 가격. 그래서 할인한 판매가가 깎아준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판매가는 C1인 그 가격에서 C1인 정가가 C1인 가격에서 그 C에 대한 얼마? D% 곱하기 100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바꾼 식으로 정리하면 C에서 1-100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더니 많은 제자들이 A, B, C, D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너희들 제대로 이걸 그냥 무작정 외워서 이걸 식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 티셔츠 30% 할인 얼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7,000원. 100분의 70을 곱해서 만에다 100분의 70을 곱해서 7,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0,000원에다가 100분의 30% 할인시켜주면 30%만큼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니까 10,000원에서 100분의 30 곱하기 만인 3,000원을 빼서 10,000원 빼기 만 곱하기 100분의 30 빼서 판매되는 할인가가 다음과 같이 7,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여기서 문자들을 외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익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가란 이런 것이고 몇 퍼센트 할인이다 몇 퍼센트 인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의 무슨 계산식을 쓰는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걸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공식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속력시간 거리나 농도에 대한 공식은 기억해둬야 되는 공식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 보죠. 어떤 가방의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이 가방을 10%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이익이 3,000원 이상일 때 이 가방의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라. 와, 확인 문제인데 뭐가 이렇게 어렵지요? 라는 생각 들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자, 가방의 정가, 가방의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원가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였대요. 그러면 정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 살펴봤더니 원가인 X1에다가 그 원가의 얼마만큼? 100분의 20%, 100분의 20 만큼을 이익을 붙여서 즉 얘는 X 더하기 얼마? 5분의 1X. 그래서 얼마니고? 5분의 6X1이 바로 정가가 되겠죠. 5분의 6X1. 그런데 이 가방을 10% 할인해서 팔았대요. 자, 할인가. 할인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5분의 6X에다가 10%만큼 할인해줬대요. 즉 5분의 6X에 대해서 100분의 얼마? 10%만큼을 빼줬다 그 얘기죠. 얼마를? 10분의 1만큼을 빼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5분의 6X 빼기 2, 3은 6, 2, 3은 6, 2, 5, 10, 5, 25 분의 3X. 그래서 이거 빼게 되면 25분의 얼마? 30, 양변, 분모분자에 이제 5 곱해서 25분의 30 될 것이고 25분의 27X 이렇게 되겠네. 25분의 27X, 25분의 30X, 25분의 27X만큼이 할인된 가격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깎아줘서 팔았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이익 부분이 얼마가 되나? 3,000원 이상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져? 이익은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이 가방을 판매한 가격 25분의 27X에서 이 물건을 들여온 가격 얼마? 25분의 이 물건을 들여온 가격 X1에 들어왔죠. 얘가 바로 뭐야? 원가고 판매가니까 판매가에서 원가, 물건을 들어온 가격 빼주면 얘가 바로 이익 부분이 됩니다. 25분의 27-25분의 25니까 25분의 2X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익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익이 얼마? 3,000원 이상이다. 얘가 3,000원보다 크거나 같아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됐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X는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3,000 곱하기 2분의 25 요렇게 곱해서 살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2른이 너는 15. 그래서 1500 곱하기 25 하게 되면 0, 0, 5, 25, 5, 1은 5, 7, 5, 그 다음에 5, 야, 2, 잠깐만. 미안. 5, 25, 5, 1은 5, 그 다음에 2, 50, 2, 50, 그 다음에 1은 3. 3, 7, 5. 37,500원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7,500원. 그래서 이 가격, 이 가방의 최소 가격은 얼마다? 37,500원보다 크거나 같은데 가장 작은 건 같을 때니까 문제 정답 37,500원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정가, 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약해요 라고 하면 한번 자기가 자기의 이해 수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익이다, 판매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죠.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사실 이 부분도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연립 방정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립 부등, 지금 또 어디에서 얘기해? 방정식에서 얘기했지. 1차 방정식에서 얘기했지. 사실 이건 중학교 1학년이지만, 연립 방정식에서도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도록 할게요. 요걸로 정리하죠. 어떻게 한다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다시 한번. 거리는 뭐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가 연립방정식에서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또 부등식에서까지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A 지점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걸어서 4시간 30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한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라. 왜 그냥 쭉 가지? 처음서부터 조금 서둘러서 출발할 것이지 왜 늦게 자꾸 되게 치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속상하죠. 자전거 타고 가면 그냥 끝까지 자전거 타고 갈 것이지 중간에 왜 내려서 걷냐고 속상한 우리 제자들. 문제가 늘 그래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랬냐면 20km.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어느 지점까지는 시속 4km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안 되겠다, 이러다 늦겠다 싶어서 시속 5km로 걸었어요. 그래서 4시간 30분 이내에 B 지점까지 도착해야 돼요. 몇 시간? 4시간 30분.
B점에 도착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그래서 얘는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X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등식을 만들 때와 똑같아. 문제 조건을 만드는 식은 4시간 30분 이내 그거보다 작거나 같게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얘를 X라고 놨다면 여기 있는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20-X가 되겠지. 됐어요? 자, 이제 시간에 관련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시속 4km로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20-X. 그 다음에 플러스 시속 5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 속력분의 거리, X. 그렇게 해서 얘가 몇 시간? 4시간 30분이네. 4시간 30분이라고 하면 4와 2분의 1이죠. 4시간하고도 2분의 1시간. 그래서 2분의 얼마? 8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9시간. 2분의 9시간 이내 그거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양변에 분모, 이제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내면 문제 다 풀리겠죠? 20을 곱하면서 5, 사랑이 약분되면서 5 남길 거고 20-X,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 얼마 곱했다고요? 20 곱했으니까 2랑 약분되면서 10 남기고 얘는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마이너스 5X, 플러스 4X, 그것이 작거나 같아. 얼마? 90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방 바뀌면서 결국 그러므로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느냐? 10k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시간 3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자, 4번, 확인 4번 문제. 그러니까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얘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못 풉니다. 알겠죠? 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거 난 나올 때마다 이 문제 괜히 어려우니까 그냥 틀릴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또한 여러분들 교환에다가 이제 다시 정리해놨지만 연립방정식 풀 때도 우리가 잘 보았고요. 자주 보았었고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점검해보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용액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요. 용액의 짙은 정도는 용액의 양, 즉 소금물의 양분에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브렉.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용액의 짙은 정도를. 그게 이제 농도죠. 그러면 이 농도가 얼마, 몇 퍼센트인 그 용액 속에는 용질이, 즉 소금물 속에 소금이 몇 그램 녹아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용액의 양.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치?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녹아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한 것이 농도이고, 머릿속에 쏙 넣어놓고 필요한 공식을 그때그때 가져다 꺼내 쓰기 바랍니다. 자, 농도에 대한 문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부등식으로 등장했을 때 똑같다니까?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 얘가 농도의 틀을 쓰고 나온다고 해도 농도에 관련된 식으로서 부등식만 올바르게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볼게요. 물 160g에 40g의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물에 농도가 13%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13%인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여라. 그래서 X그램 설정하면 구하는 게 13% 소금물의 양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쓱쓱쓱쓱쓱. 오래 시간 안 걸려. 물 160g 잘 봐요. 물 160g에 40g의 소금을 넣었대.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소금물은 누가 160g이래. 40g 소금 녹아서 안 보이잖아요. 땡! 40g에다가 물 160g 더하니까 소금물은 몇 g 되는 거야? 옳지, 200g 되는 거야. 200g. 거기에 얼마? 40g의 소금이 녹아있대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소금물이냐라고 해서 농도를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200분의 40g의 소금물이 녹아있으니까 100 하게 되면 넌 얼마? 20%의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굳이 찾자고 한다면. 됐어요? 자, 얘는 소금의 양이었고 얘는 농도였습니다. 소금의 양. 자, 좀 더 가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섞었냐면 13%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몇 퍼센트? 13%의 소금물을 Xg 섞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 소금의 양이 여기 Xg, 여기 소금물이 Xg. 그럼 소금물의 양은 200g에다가 Xg이니까는 200 플러스 Xg이 될 것이고, 됐니?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에 이것에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의 농도가 13%인 소금물을 Xg만큼 넣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3 곱하기 소금물의 양 Xg. 요게 바로 소금의 양이죠. 맞아요? 자,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가 될 것이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13X 여기에다가 40g만큼 더한 거.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15% 이하. 그럼 이게 15% 이하가 되려면 200 플러스 X 중에 몇 g이 녹아있어야 15% 이하가 될까? 먼저 15%부터 생각해보죠.
뭐라고요? 15%. 200 플러스 x 중에 15%라고 한다면 걔가 나타내는 게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x. 얘가 바로 200 플러스 x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죠. 그 소금의 양이 이 소금의 양보다 뭐라고? 이렇게 만들면 15% 이하다. 그러면 이만큼 들어있는 것보다 얘가 작거나 같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식을 정리할게요. 100분의 13x 플러스 40 한 것이 작거나 같다.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보다 100분의 15 곱하기 200 플러스 x. 됐니? 양변에 100 곱할게요.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싹싹 지워질 것이고, 싹싹 지워지고 13x 플러스 100 곱했으니까 너는 4000 될 거고, 너는 100 곱해 15 곱하니까 30 3000 되면서 그 다음에 너는 플러스 15x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얘 이쪽으로 이양시켜서 2x가 크거나 같아요. 요거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100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0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x가 50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500g 이상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문제 5번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죠. 다음 내용은 유리한 방법의 선택 문제예요. 자, 유리한 방법에 대한 문제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동네 문구점에서 사면 공책, 뭐 볼펜 한 자루가 얼마였던 것이 할인마트로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할인마트로 가게 되면 더 많이 할인해 주는데 대신에 버스비가 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를 그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때 유불리를 따질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는 게 유리한 거죠. 값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숫자가 커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구매하게 될 때는 적게 돈이 들어갈수록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 같은 문제를 통해 살펴보면, 집 앞 슈퍼마켓에서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가 대형마트에서는 700원 한다는군요. 대형마트까지 가려면 왕복 요금이 900원이 들고 과자를 몇 개 이상 사야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냐?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싸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싸겠느냐? 이때 유리하다는 얘기는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야 유리한 거지. 드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 말 뜻 이해했나요?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한 개에 1000원. 자, X개 샀다 칩시다. X개를 살 건데 슈퍼에서 사면 1000X가 들 거예요. 마트에서 사면 700X가 씁니다. 근데 마트에서 사면 뭐가 들어가냐면 왕복 900원이라고 하는 그 교통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마트가 유리하려면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얘가 유리하려면 이 가격이 이 가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그래서 1000X 쪽으로 이렇게 부동으로 꺾어줘야 돼요. 유리하니까 숫자가 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죠. 식은 다 만들어졌어요. 얘 이항시키면 얼마? 300X. 크다. 900보다. X는 3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3개 이렇게 쓴다. 3개. 방정식 풀던 버릇이 남아서 이걸 답을 3개라고 쓰는 친구들 잘 봐요. 부등식에서 표현이 지금 뭐라고 했어?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3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3보다 클 때부터 뭐 하다고? 유리해지는 거야. 3개 살 때는 슈퍼에서 가서 사나 마트에 가서 사나 드는 비용적인 면으로서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교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네 앞인데 금방 갔다 오는데 거기다 가는 시간까지도 하고 가다가 또 뭐 이런 것들 변수를 다양하게 생각을 한다면 같아지는 기본적인 비용으로만 교통비만 변수로 놓고 봤을 때는 같아질 때가 3개 살 때니까 다양한 변수를 적용시키면 당연히 동네 슈퍼가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의 요소를 덧붙이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교통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고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싸고, 그래서 몇 개 이상 살 때부터 옳지 3개가 아니라 3보다 큰 순간이니까 4개부터가 유리하더라. 몇 개 이상 사야 4개 이상씩은 사야. 그죠? 선생님 저는 3개 초과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에서 묻기를 몇 개 이상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수를 포함할 수 있는 거. 유리하면서 제일 최초로 작은 숫자 4개. 선생님 3보다 큰 수 중에는 3.1도 있고 3.5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자 살 때 오늘은 배가 부르니까 2.35개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런 거는 자연수 개수로 딱딱 끊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4개 이상. 자, 여러분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까지 지금 설명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과부족 관련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것 차이로 굉장히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과부족 관련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문제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연장에 긴 의자에 관람객들이 앉히려고 한다.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3명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의자가 몇 개면 몇 개지 어떻게 최대의 개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관람객을 X를 이용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람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8명씩 X개의 의자에 앉으면 그러면 8X, 의자에 앉는 사람이 8X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관람객이 거기에다가 3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3명의 관람객이 남아서 관람객은 8X 플러스 3명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힌트가 바로 뭐냐면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다고 할 때 그랬어요. 잘 봐요. 의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3개 3개가 남는데요. 뭐라고요? 3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3개는 아무도 앉지 않고 남는다 그 얘기야. 전체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인데? 전체 의자의 개수는 X개입니다. 이만큼 개수가 몇 개라고? X개예요. 자, 몇 명씩 앉았다고요? 10명씩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앉았는데 여기까지 10명 앉았어요. 그런데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하였지 여기 있는 이 의자에 10명이 고스란히 다 앉게 될지 1명이 앉게 될지 10명이 앉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그래서 범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명씩 정확하게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X-3개가 되는 게 아니라 10명씩 정확하게 앉은 것은 X 마이너스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는 10명씩 정확하게 앉았고 가운데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니까? 얘가 여기에다 1 더한 것만큼 8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8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10X 이쪽에다 크게 적자. 8X 플러스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10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아요. 3개는 비워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0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한 것에다가 지금 4개 의자 빼고 여기에 1명서부터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플러스 10.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볼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식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나오는 해설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책에 따라서는 얘를 그러니까 X-3개까지는 10명씩 다 앉았다는 게 최대의 명수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X-3까지. 근데 얘를 풀어내면 이 식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을 쓸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써지는지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봐둬라 그 얘기예요. 과부족 문제 풀 때.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얘 먼저 풀어냅시다. 첫 번째 식 풀어내면 10x 마이너스 4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작아요. 작거나 같아. 8x 플러스 3 이렇습니다. 얘는 18x가 아니라 8x니까 2x가 작거나 같아요. 이항시키게 되면 얼마입니까? 3이니까 3, 42가 되나요? 42. 그죠? 42. x는 2는 4, 2는 4, 2는 2. 2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래서 x는 2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식 풉시다. 요거 이렇게 풀어내면 두 번째씩 풀어내면 8x 플러스 3이 작거나 같아 10x 마이너스 30보다. 그래서 2x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33. 이게 33 되죠? 3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지금 요거 계산하게 되면 10x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고 8x 플러스 3이고 2x. 그래서 x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분의 33. 그래서 x는 2분의 33 그러니까 15, 15점 아니지 15, 10, 3일은 3, 13 16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16점 얼마가 되니까 16개보다 16점 얼마 17개 17개서부터겠네. 그래서 2분의 33 요런 관계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의자의 최대가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21개가 최대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21개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죠? 만약에 가능한 의자의 개수를 전부 다 적어라 그런다면 얘가 16점 얼마니까 17, 18, 19, 20, 21개까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의자의 개수,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의자의 개수를 조사해 볼 수 있겠다. 정답은 21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부족 문제까지 쭉 살펴봤어요.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요 과부족이 많은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요 그림을 직접 자기가 한번 작성해 가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력을 좀 더 향상시켜 가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